천하를 손에 쥔다는 전설의 짐승 백호. 산신령의 사자라고도 했고 천년에 한 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고도 했지요. 그 영물의 가죽이 마침내 경매장에 오르던 날 조선에 내놓으라 하는 상단주들과 권력가들의 눈은 하나같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핏빛 흥정이 난무하던 그 경매의 끝에서 마침내 백호 가죽을 거머쥔 사내가 있었지요. 개성 청운 상단의 행수 강무. 맨손으로 상단을 일으켜 세우고 영의정의 뒷배를 등에 업은 조병관 상단마저 물리친 사내였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 하나로 5년을 버텨온 그는 이제 부와 권세의 정점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 위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경매장 한복판에서 그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채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계집아이. 그런데 그 아이의 눈만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강무 한 사람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조선 팔도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미친 거래에 대한 소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무가 천금의 백호 가죽을 경매장에 올라온 굶주린 아이 하나와 맞바꾸었다고. 이 이야기는 한 사내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될 뻔했던 그 순간이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위대한 선택으로 뒤바뀐 바로 그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무는 15살에 청운상단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두 손과 빠른 눈썰미뿐이었지만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밤이면 제일 늦게 장부를 닫는 그를 두고 일꾼들은 저 사람 뼈에 장사가 박혔다 수군댔지요. 강무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 여겼으니까요. 그 무렵 청운상단 주인 영감의 외동딸 연수는 이제가 20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무가 처음 상단에 들어왔을 때 오빠 하고 따르던 꼬마아이였는데 어느새 어엿한 아가씨가 되어 볕이 잘 드는 안채마루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곤 했지요. 아버지를 닮아 수가 밝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고운 낭자였습니다. 강무는 연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이 자신이 연수에게 할 수 있는 전부라 여겼지요. 그러나 연수 역시 강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간질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채로 세월을 보냈지요. 어느 날부터 상단 주변에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몇 곳이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오래된 단골이 발길을 끊었지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무렵부터 청운상단의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주인 영감이 강무와 연수를 나란히 불러 앉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미 답이 담겨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영감은 청나라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혼례를 올리자는 말을 꺼냈지요. 강무는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수는 볼이 붉어진 채 옷구름을 매만지며 눈을 내리깔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무는 이 달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노라 약속했고 연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간직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식 혼례도 올리지 못한 채 배필에 연을 맺은 밤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다 이내 고요해지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강무는 상단 세공공에게 사비로 주문해 둔 가락지 하나를 연수에게 쥐어주고 길을 떠났지요. 연수는 대문 밖까지 나와 강무의 뒷모습이 뭔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무가 떠나고 2달이 지났을 무렵 연수는 뱃속에 생명이 깃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요. 그러나 이내 강무의 아이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보다 기쁨이 앞섰습니다. 연수는 그 기쁨을 가슴에만 담아두고 홀로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강무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주인 영감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는 아무 말 없이 연수의 밥상에 좋은 반찬을 하나씩 더 올려주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추기도 어려워질 무렵 주인 영감은 연수를 불러 앉히고 강무가 돌아오면 성대하게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라 했습니다. 연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이후 상단 일꾼들도 연수를 은근히 아시대하듯 공경했고 상단 안에는 봄볕 같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연수는 배속아이에게 날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 아이가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연수는 강무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상단 바깥에서 불길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거대 상단인 조병수 상단이 대성 일대의 작은 상단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조병수 상단의 뒷배가 영의정 조병관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병수의 무법한 거래 방식 때문에 거래처들이 차례로 연을 끊고 상단으로 들어와야 할 물건들이 중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주인 영감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눈빛에는 짙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지요. 조병수가 마침내 청운상단에 발을 들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래를 제안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상단 장부와 거래처 목록을 넘기라는 협박이었지요. 주인 영감은 거절했고 그 대가로 상단의 창고가 하룻밤 사이에 텅텅 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수는 영감 몰래 소매 속의 상단의 핵심 장부 몇 권을 감추어 두었지요. 또한 강무와 나눈 편지와 가락지 하나를 곱게 싸서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 상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서였지요. 조병수의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주인 영감과 연수가 함께하는 저녁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뜰 안에 배롱나무 꽃이 마지막으로 붉게 피어나던 저녁이었지요. 영감은 연수의 배를 바라보며 그래도 내가 있으니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수는 영감의 주름진 손을 꼭 쥐었지요. 두 사람은 말을 아꼈지만 그 침묵 속에 수십 년의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수가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평화로운 기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조병수는 마침내 상단 문서를 빼앗고 일꾼들을 모두 흩어보냈습니다. 주인 영감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자리에 누웠지요. 연수는 영감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영감의 기운은 날이 갈수록 꺼져갔습니다. 숨이 가빠지던 어느 밤, 영감은 연수의 손을 잡고 상단 이름만은 붙들고 있거라. 강무가 돌아올 것이니 라는 말을 남겼지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영감은 그 손을 놓았지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뜰의 배롱나무는 이미 꽃을 다 떨군 채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상단은 무너졌지만 연수는 빈 상단 자리를 지켰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낡은 문을 열고 날마다 강무가 오는 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6달이 지나도 강무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병수는 그 틈을 파고들었지요. 연수에게 조병관의 첩으로 들어오면 모든 빚을 없애주겠다는 말을 들고 왔습니다. 연수는 문을 닫아 걸었지요. 그러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수하들이 대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을 차는 것을 느끼며 연수는 깨달았지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연수는
결단했습니다. 어둠이 짙은 밤, 몸종 하나도 없이 홀로 보따리 하나를 안고 뒷문을 빠져나왔지요. 품속에는 상단 장부 몇 권과 강무의 편지, 그리고 가락지가 있었습니다. 청운 상단이라 쓰인 낡은 간판을 한번 뒤돌아보고는 연수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찬 이슬이 발등을 적시고 먼 산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은 산골 주막에 숨어든 연수는 그곳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연수를 받아주었지요. 연수는 몸이 약한데도 주막일을 거들며 아이를 키웠고 할머니는 아이를 제 손녀처럼 품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지요. 조병수 상단의 말발굽 소리나 깃발만 보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이를 안고 숨었습니다. 할머니는 조병수 상단이 주막에 들 때마다 연수와 아이를 뒷방이나 장독대 뒤에 숨겨주었지요. 아이는 어려서도 그 기억을 품게 됩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엄마 손이 떨렸고 할머니가 숨자며 등을 떠밀었다는 것을. 한편 청나라에서 1년 만에 돌아온 강문은 상단이 무너지고 연수가 사라졌으며 물품까지 조병관의 거짓 문서로 빼앗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닫았지만 겨우 흘러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강물을 벼락처럼 때렸지요. 연수 아씨가 만삭의 몸으로 떠났다는 것을. 그제야 강문은 연수가 자기 아이를 가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강문은 미친 사람처럼 연수를 찾아다녔지요.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방방곡곡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했습니다. 강무가 연수를 찾아 헤매는 동안 주막에 숨어 살던 연수는 몸이 점점 쇠해졌지요. 아이가 4살이 될 무렵 연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연수는 마지막 힘을 모아 편지를 썼지요. 그 편지와 가락지를 할머니에게 맡기며 아이의 옷 소매 안쪽에 깊이 꿰매어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이듬해 할머니마저 수명이 다해 세상을 떠났지요. 어린 딸아이는 혼자 남겨진 채 마을 어귀를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이따금 밥을 주었지만 아무도 거두지 않았지요. 이후 5년이 넘도록 강문은 연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장사를 틔우고 돈을 모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연수와 아이를 향한 생각이 살아 있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상처는 분노로 굳어갔고 분노는 다시 냉기로 굳었습니다. 이문이 남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았고 정에 이끌려 손해를 보는 일도 없었으며 무가 무릎을 꿇어도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에게 강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였습니다. 강무 스스로도 그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껍데기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껍데기가 강무 자신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무는 경매장에 나섰습니다. 지방 사냥꾼이 전설에 나오는 백호를 잡았다는 소문이 몇 달 전부터 퍼져 있었지요. 무두질을 끝낸 백호 가죽이 경매에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경매에 온 사람은 강무만이 아니었습니다. 백호의 가죽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전설적인 영물이었으며 백호 가죽을 가진다는 것은 권세와 위엄을 온몸으로 두르는 일이었으니 그날 경매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요. 조병관 상단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백호 가죽을 두고 강무 상단과 조병관 쪽이 정면으로 맞붙었고 끝내 백호 가죽은 강무의 손에 들어왔지요. 백호 가죽 경매를 마친 강무는 나머지 물목은 상단 집사가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려다 까닭 모를 이끌림에 그대로 앉아 이어지는 경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렵이었지요. 사람 하나가 경매장에 올랐습니다. 남루한 몰골에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햇볕에 그을린 거무스름한 얼굴의 작은 아이였지요. 경매장에서 사람이 오르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무도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고
언젠가부터는 외면해 왔지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경매장에 서는 순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지도 않은 채 한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보였지요. 강무 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어디서 본 적도 없고 알 리도 없는 아이였지요. 그런데 어쩐지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어디서 본 듯한 눈이었는데 강무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필 조병수 상단의 일꾼들이 손을 들어 낙찰을 받았지요. 강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조병수 쪽 일꾼들에게 다가가 웃돈을 얹어 다시 사겠다 했지만 저들은 거절했지요. 값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무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 돈보다 더 즐거운 일이었으니까요. 강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만이었지요. 거지, 아이 하나에 굳이 얽힐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강무는 품 안에서 백호 가죽의 낙찰 문서를 꺼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지요. 조병관 상단과 치열하게 맞붙어 손에 넣은 바로 그 백호 가죽이었으니까요. 그것을 거지 아이 하나와 바꾸겠다고 매미는 것이었습니다. 조병수 쪽에서도 잠시 멈칫했지만 백호 가죽은 이미 조병관에게 전달될 물건이었지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호 가죽 낙찰 문서를 집어들고 아이를 강무 쪽으로 밀었지요. 강무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데리고 경매장을 나왔지요. 강무는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주막에 들었습니다. 상단에서 함께 일하는 여인이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나왔지요. 강무가 이름을 묻자 아이는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다들 제멋대로 불렀다고 했지요. 거지야, 계집애야, 그런 식으로요. 엄마랑 할머니는 아가야 하고 불렀다고.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무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강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거의 무의식처럼 입을 열었지요. 오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연수라고 하자고 했지요.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잠시 강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수는 우리 엄마 이름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무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때마침 상단 여인이 낡은 아이의 옷을 버리려고 집어들자 아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옷만은 안 된다고 했지요. 강무는 아이가 소매를 감싸주는 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소매 안쪽에 덧대어 꿰맨 작은 주머니 속에서 가락지 하나와 접힌 편지가 나왔지요. 가락지는 자신이 청나라로 떠나면서 준 가락지가 분명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강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수의 글씨였지요. 반듯하면서도 조금 힘이 빠진, 몸이 쇠약해진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강무는 그 글씨를 한자 눈으로 따라갔지요. 이 아이의 아비에게 당신이 사라이 글을 본다면 아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게 오게 될 사람일 뿐입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많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이가 자기가 죽도록 찾아 헤매던 연수의 딸이며 곧 자기 딸이라는 것을 그제 알게 된 것이지요. 경매장에서 느꼈던 그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눈빛이 무엇이었는지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연수의 눈이었지요. 강무가 오래도록 잊지 못했던 그 눈빛이 딸의 얼굴에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강무는 그날 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딸은 그런 강무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어린아이였지만 그 울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무는 딸을 어디든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헤어진 세월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어서이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여정 끝에 강무와 딸은 예전에 연수가 숨어 살던 그 주막에 닿았습니다. 이미 다른 주인이 차지하고 있어 예전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지요. 하지만 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뒤에 엄마가 숨던 데가 있다고 했지요. 비 오는 날엔 저 방에서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잤다고 했습니다. 저 문짝 뒤에 있으면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도 안 보였다고도 했지요. 강무는 딸의 말을 따라 한 걸음씩 옛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그 공간들을 돌며 강무는 지금껏 흩어져 있던 이야기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이 연수를 찾아 헤매며 이 주막을 스쳐간 적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때마다 조병수 상단이 함께 들거나 근처를 지나 연수와 아이는 바로 곁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같은 마루 아래를 두고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강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딸이 뒷산 초가로 안내했지요. 엄마와 함께 숨었던 곳이라 했습니다. 마루 바닥 아래에서 연수가 숨겨둔 청운상단의 장부들이 나왔습니다. 연수는 편지에 장부의 행방을 적어두었던 것이지요. 강무는 그 장부들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연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록들이었지요. 강무는 칼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연수가 남긴 장부와 편지, 딸의 기억, 그리고 오랫동안 조병수에게 짓밟혀온 상단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엮었지요. 상단 탈취를 위한 거짓 문서, 빚을 핑계로 사람을 끌고 간 일, 장터의 아이들을 물목처럼 사고판 일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거래처들이 먼저 손을 끊고, 객주들이 창고 문을 닫고, 나루터 인부들이 집 나르기를 거부하고, 눌려 살던 하인들이 줄줄이 입을 열었지요. 조병수가 다 빈문서대로 처리한 일이라 변명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아이들 목숨을 문서 한 장으로 세매왔다는 자백이 되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상단은 썩은 기둥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듯 처참하게 내려앉았지요. 결정타는 백호 가죽이었습니다. 강무가 경매에서 손에 넣었다가 아이와 맞바꾼 그 백호 가죽이 조병관에게 전달되었고 청나라 사신에게 바칠 뇌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영의정은 꼼짝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증거는 익명의 여러 상단에서 취합된 것으로 어느 하나를 막아도 다른 곳에서 불 꺼지는 구조였습니다. 조병수는 끝내 관가에 끌려가고 상단은 몰수와 폐쇄를 당했지요. 조병관은 뒤늦게 조병수를 자기와 무관한 자라며 꼬리를 자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았지요. 강무의 상단은 날이 갈수록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이익이 걸려도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거래만은 철저히 거절했지요. 그 원칙은 강무 상단과 거래하는 다른 상단들에게도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 옆에서 자랐습니다. 강무를 닮아 장부를 빠르게 읽었고 연수를 닮아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말을 건넸지요. 어느 날 강무는 딸아이와 함께 연수가 잠든 산자락 양지 바른 곳을 찾았습니다. 딸아이가 무덤 앞에 들꽃을 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엄마, 아버지 찾았어요. 강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들꽃을 살짝 흔들었지요. 강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훗날 누군가 강무에게 물었습니다. 백호 가죽을 아이와 바꾼 그날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강무는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지요. 오랫동안 자신은 값비싼 물건을 쫓으며 살았다고. 허나 그날 알았다고. 짐승의 가죽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일지 몰라도 사람 목숨은 애초의 값으로 셀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마음은 하늘도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강무는 연수를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세상을 헤쳐나갔고 그 마음이 닿을 곳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고 반드시 그 자리에 남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 바랍니다.